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구독자 얼만큼 늘까? 나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벌써 1년 만에 뭐 8천 명이 넘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메일이나 댓글들 통해서 성원해 주실 때 참 많이 힘이 나고 많이 기쁩니다. 특히 이런 댓글 중에 이제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 라는 어떤 글을 남겨주시면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이 보람됩니다. 많이 뿌듯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저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좀 자주자주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뭐 하루에 한 개씩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일은 힘들 것 같고 최소 일주일에 하나씩은 좀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최근에 제가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페트병 속 어떤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왜 나오는지, 왜 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 질문으로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교수님, 콜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페트병에 담긴 콜라는 어떻습니까? 또는 뭐, 사이다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간장은 어떻습니까? 식초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식약처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2년 초에 나온 자료고요. 그때 그 시험 연구한 어떤 결과를 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탄산음료, 오늘은 뭐 저번에 티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탄산음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간장, 뭐 맥주 이런 거 말씀드리면 탄산음료 하신 걸 보면 품목이 한 2개 정도 되고요. 품목이 한 2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식품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죠. 페트병에 담긴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뭐 페트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캔에 담긴 제품도 봐야 되고 병에 담긴 것도 봐야 되다 보니까 너무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이제 그러니까 수거해서 실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보시는 것처럼 검출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0.003개라고 나옵니다. 1리터당 개수라고 봤을 때 보통 500ml 기준을 본다면 이게 1.5개예요. 그러니까 500ml 기준을 봤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1.5개라고 하는 거는 너무 적죠, 사실. 그죠?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오해하기 쉬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자칫 훈훈하게 마무리될 뻔한 자료죠. 근데 이 자료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준이,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 기준, 미세 플라스틱 기준이 20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에 대해서 검출해 봤더니, 한 500ml 기준으로 1.5개 나오더라. 거꾸로 얘기하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되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걱정하는 거는 작은 사이즈죠. 여기 작다는 건 1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이런 나노 수준의 크기는 지금 알 수 없다. 위험성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자료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다시 한번 20 마이크로 이하로 다시 조사를 했다면 이거 지금 여기 정부 자료보다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20 마이크로 이하 자료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 정부 자료를 보면 한번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음료를만 일단 볼게요. 음료를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온 걸 분석해 보니 하늘색이 이 파란색이 11% 폴리에틸렌이고요. 53%가 이제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합니다. 그런 게 주로 나왔고 28%약 30%는 PET 그러니까 페트 플라스틱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무슨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수거한 거예요. 그냥 이런 마트에서 파는 거, 일반적으로 파는 거 이제 수거해서 실험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탄산음료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산음료만 예를 들어 봤을 때 이 탄산음료가 어디에 담겨 있죠, 여러분들? 일단 병에 어떤 유리병이죠. 유리병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캔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에 담겨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크게 보통 이 세 가지로 보통 나뉘어지죠.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페트병에 담겨 있는 거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유리나 뭐 캔에 담겨 있는 것까지 그냥 같이 뭉뚱그려 해서, 그냥 수거해서 거기서 이제 과연 플라스틱이 존재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예, 자료를 보면요. 뭐 간장도 살펴볼까요?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PE와 PP가 주로 검출이 되죠. 미세 플라스틱이. 근데 이 자료도 보시면 역시 그냥 뭐 따로 유리병이냐 뭐 페트병 구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료는 용기별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별 자료가 아니라 그냥 식품 내에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혹시 있을까, 잔류하고 있을까 한번 검사한 자료다.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자료예요. 근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 발생 원인이 이 중에 하나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페트병이라면 좀 페트병만 좀 별도로 좀 수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콜라면 콜라 페트병, 사이다면 사이다, 뭐 식초면 식초, 아니면 뭐 간장이면 간장, 또 그 외에 너무 많잖아요. 그거 별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추후에 앞으로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료만 놓고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미세 플라스틱 별로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뭐 콜라든 사이든 간장이든 식초든 다양한 그런 페트병 제품에 대해서 그럼 과연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 있느냐 라고 질문 주신다면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페트병 그거랑 똑같아요. 주제가. 결론이 뭐냐면 성형 가공 과정. 그러니까 PET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성형 가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프리폼이라고 해서 몸에 어떤 특정 틀을 떠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데, 사출 성형해서 그거 자체에다가 어떤 그 식품을 담기도 하고요. 추가로 다시 고압의 기체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예, 추가로 또 기체까지 불어넣게 되면 그걸 또 불로 성형을 추가로 더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혹시라도 수분을 조금이라도 머금고 있게 되면 그 상태에서 고온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 사실은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수분해가 일어납니다.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그런 조직이 끊어진 애들이 생겨요. 예, 조직이 이렇게 사슬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담았을 때 떨어져 나오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무조건 다 나오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회사 제품 종류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성형 가공하기 전에 충분한 건조, 여기서 건조라고 하는 건 1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진짜 오랜 시간, 여기서 오랜 시간이라면 한 4-5시간? 아무튼 굉장히 높은 시간, 긴 시간을 완전히 건조해 수분을 뺀 다음에 거기서 바로 성형 가공 들어가게 되면 가수분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제품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회사한테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회사마다 이런 뭐 제품 문의가 있잖아요. 했을 때 회사마다 어떤 PET를 쓰는지,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딴 데서 PET병을 사와서 음료만 담는 그런 회사인지,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성형 가공하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참고로 이거는 또 회사도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언제 생산됐느냐에 따라 또 결과는 달라집니다. 언제?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때가 습도와 온도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아무래도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만약에 이제 성형 가공이 일어나게 되면 혹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더 가수분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게 늘 같은 온도, 같은 그 온도, 같은 습도로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가공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식약처 방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우리가 많이 좀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2017년입니다. 2017년에 화장품과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첨가제로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했고요. 그러니까 첨가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화장품 만들다가 어떤 부가적인 반응에 의해서 혹시라도 어떤 미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첨가제로서 아예 처음부터 집어넣는 건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식품이잖아요. 식품에 대해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요. 미세 플라스틱 분석법을 마련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많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분석법을 마련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준 분석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가끔 논문 나오는 것들이 다들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특정 분석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주장하는 거지, 현재 완벽하게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다 동의하는 완벽한 이런 표준한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분석법을 마련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바람직한 거죠.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한 거죠. 실제 앞선 그런 자료들 보시면 뭐 우리가 특히 뭐 다양한 종류, 뭐 용기별로 다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독성 실험, 동물 실험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어요. 뭔 했냐면 한 6개월 정도 그 렛드라고 해서 이제 쥐한테 계속 이제 먹인 거예요. 많은 개수를 먹여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이상은 없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일반적인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사이즈별,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관련된 이런 나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실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자료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암을 앓고 있는, 예를 들어 뭐 폐암을 앓고 있다든지 뭐 위암을 앓고 있는 쥐에다가 실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암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관 질환. 지금 자꾸 혈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혈액으로 넘어갔다는 자료가 나와 이제 실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그 레트 쥐한테 이게 유입이 됐을 때, 나노플라스 유입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악화시키는지 아니면 악화시키지 않는지 그런 연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할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할 게 많고 우린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불가피하게 미세 플라스틱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노출 횟수나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결론입니다. 시각차의 결과는 20 마이크로미터 기준이었다는 거, 용기별 결과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페트병성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다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왜냐면 회사마다 다르다고 했죠. 처리하는 과정이. 회사마다 성형 가공할 때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성형 가공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안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런 성형 가공 어떤 규정, 건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또는 뭐 세척, 충분히 세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압의 물로 다시 쏴서 그 미세 플라스틱 다 떨어뜨려서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또 하수도로 우리가 버리게 되면 또 그게 우리 환경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정책일지 그거는 지금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요. 또 이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뭐 우리가 생수병 관련해서 물가 걱정을 했더니 여러분들이 뭐 그걸 걱정하시냐고 하는데 페트병 규정을 만들면 다른 모든 식품에 대한 페트병이 들어간 규정 다 적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작물 볼 때 그러면 진짜 실제 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언제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